1592년 4월,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조선의 평화는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산포를 뚫고 올라온 왜군의 기세는 파죽지세였고, 나라를 지켜야 할 관군들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임금은 북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남겨진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여기 경남 의령의 한 마을에 40을 간 넘긴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곽재우. 과거 시험에 합격했으나 조정의 부패와 당파 싸움의 환멸을 느끼고 고향으로 내려와 조용히 학문에만 전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이웃집과 울부짖는 아이들의 소리는 그가 쥐고 있던 붓을 떨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글귀나 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는 결심했습니다. 곽재우는 그날로 집안의 노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와 함께 싸울 전우들이다. 그는 가문에 내려오던 보물들과 전 재산을 팔아 곡식을 사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가장 귀한 붉은 비단을 꺼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말렸습니다. 적의 표적이 되기 딱 좋은 그 붉은 천으로 그는 자신의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에 띄기 위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적에게 보이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코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장렬한 수의였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단 9일 만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뜨겁게 의병의 횃불이 의령의 하늘 위로 타올랐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백마에 올라탄 선비, 곽재우. 훗날 왜군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돼 홍희 장군의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50명으로 수만 명을 상대하는 법. 의령에 모인 의병은 고작 50여 명뿐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정규군인 왜군에 맞서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은 자살행위였죠. 하지만 곽재우는 포기하는 대신 공포라는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산세에 밝은 지역민초들의 이점을 극대화해 왜군의 심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날 왜군 정찰대가 산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 정상에 백마를 탄 붉은 옷의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왜군들이 조총을 겨누며 달려들면 그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 뒤 전혀 다른 방향인 강 건너 절벽 위에 또다시 똑같은 붉은 옷의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저기다! 저기에 곽재우가 있다! 왜군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번엔 등 뒤에서 붉은 옷의 형체가 나타나 단칼에 적을 베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곽재우의 기가 막힌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체격이 비슷한 부하 10명에게 똑같은 붉은 옷과 백마를 배정해 사방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왜군들에게 곽재우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동시에 어디든 나타나는 불멸의 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곽재우의 공포 통치는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숲속 곳곳에 병사들을 숨겨두고 제각각 다른 소리로 북을 치고 피리를 불게 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많은 의병이 숨어 있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게 된 왜군들은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허공에 조총을 쏘아대면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기록에는 곽재우를 가리켜 천강 홍희 대장, 즉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의 장군이라 기록하며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칼 한 번 제대로 섞어보기 전에 왜군들은 이미 곽재우라는 이름 3글자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설은 늪지드라는 거대한 함정, 정암진으로 향합니다. 1592년 5월, 왜군 제6진,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대군이 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젖줄이자 최대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점령하는 것. 그 길목에 위치한 정암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붉은 옷의 사신,
곽재우가 이미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곽재우는 정암진의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강가 같았으나 바닥은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지대였습니다. 곽재우는 밤을 틈타 병사들을 시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단단한 길목에만 나무 말뚝을 박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걷히자 왜군의 정찰대가 말뚝을 발견했습니다. 저것이 길이다! 라고 확신한 왜군은 수천 명의 병력을 말뚝이 박힌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곽재우가 판 함정이었습니다. 말뚝이 박힌 곳은 오히려 가장 깊고 위험한 늪이었고 정작 안전한 길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이다! 북을 쳐라! 곽재우의 외침과 함께 강가 갈대밭 속에서 수백 명의 의병이 솟아올랐습니다. 늪에 빠져 무거운 갑옷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던 왜군들에게 정암진은 순식간에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조총은 젖어버려 무용지물이 되었고 칼을 휘두르려 해도 발이 못 껴 중심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위로 곽재우의 의병들이 쏘아올린 불화살과 화살비가 쏟아졌습니다. 붉은 옷을 휘날리며 백마를 타고 나타난 곽재우는 늪가에서 당황한 왜군 장수들을 하나 둘씩 베어나갔습니다. 정암진의 누런 물줄기는 순식간에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정암진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국지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왜군은 전라도로 향하는 육로를 포기해야 했고 조선은 군량미를 보급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정규군이 단 한 명의 선비와 그를 따르는 민초들에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왜군들은 이후 남간 근처만 가도 홍위 귀신이 나타났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전설은 전쟁의 끝을 지나 영웅의 가장 고독한 마지막장으로 향합니다. 7년간의 길고 길었던 전쟁,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조선 땅은 폐허가 되었지만 한양의 조정은 다시 권력 다툼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의병장들은 이제 왕과 조정 대신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영웅들이 혹여나 반역의 칼날을 세우지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곽재우에게도 관직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어지러운 정치를 한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함께 피를 흘렸던 의병들이 공신 목록에서 제외되거나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칼을 드는 것은 백성의 도리이나 공을 다투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가 입었던 상징적인 붉은 비단옷을 정갈하게 접어두고 대신 낡고 거친 삼배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휘둘렀던 칼은 칼집에 깊이 넣어 봉인했습니다. 그는 이름도 명예도 보상도 남겨둔 채 호련히 낙동강변에 망우정으로 떠났습니다. 말년의 곽재우는 기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밥 대신 솔잎을 가루내 먹으며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날아갔다고 믿었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엄격히 명령했습니다. 내가 죽어든 묘를 크게 쓰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마라. 오직 조선의 흙 아래 조용히 눕고 싶을 뿐이다. 1617년 66세를 일기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곽재우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붉은 비단옷의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도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신출기몰한 전술만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 가장 먼저 횃불을 들고 가장 마지막에 아무런 미련 없이 불꽃을 껐던 그 고결한 뒷모습입니다. 붉은 옷의 사신이자 백성의 수호자, 홍위 장군 곽재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